정성성의 한계. 1999년 12월 20일에 작가 윌리엄 코너는 남아프리카 전투의 자원 입대자를 모집하는 타임스 광고를 보고 딜듯이 기뻤다. 그의 나이가 아무리 적게 적어도 육군성의 전투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한 입대 가능 제한 연령을 훌쩍 넘었음에도 그는 즉시 지원하러 갔다. 직위가 도착하지 않아서 사무실이 폐쇄된 등 몇 가지 사소한 관료 행정상의 장애물은 넘은 끝에 마침내 그는 면접 기회를 얻었다. 면접이 끝나고 신체 검사와 사격시험, 승마시험이 이어졌다. 코너는 근본 6243을 달고 미들섹스에 위치한 제국기마 의용봉 34중대에 복무하던 이등병 시절을 회상하며 소수긴 하지만 철저한 사람 중에도 철저한 사람은 소수라도 젊은 사람을 탈락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도 현직 병장이나 미술 교도관도 떨어질 수 있었기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전시의 군 복무 현장에는 체력적인 적합, 성이나 부적합성을 상쇄할 수 있는 많은 자질이 존재한다. 그는 당시 이러한 신체 검사 제도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성조차 그 뜻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코너의 신체 검사에서 신장 가슴들의 측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전쟁 중에 군대의 통상적인 입대 자격은 하향하는 경향도 있었다. 더 많은 병력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너 같은 나이의 신병이 입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1861년에 군인이 되려면 신장이 최소한 172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계속해서 하락해서 1900년대는 160cm로 낮아졌다. 그러나 코너가 지적했듯이 기준을 이렇게 낮췄음에도 모든 취재병이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평론가들에게 이런 성공한 공업도시의 삶이 노동자의 신체를 쇠하게 만들어 왔다는 증거로 보였다. 농계 아놀드 화이트가 보고서에 따르면 1899년 10월부터 900년 7월까지 맨체스터 성인 남성 1만 1000명이 전쟁에 지원 신청자를 내는데 그 중에 8,000명이 들어오는 남성이 즉각 거부당했으며 지원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0명만이 군 당국이 요구하는 적정 근력과 가슴들의 기준을 통과했다. 이 같은 서류들은 발육이 부진하고 빈약한 가슴에 쉽게 지치는 도시 거주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다. 화이트 통계 수치는 실체를 제시하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시되었고 독자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당했다. 화이트는 정계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인사였으며 효율성과 제국에 대한 저서를 통해서 반여대의 저희하고 생각적인 견해를 불쾌할 정도로 자세하게 피력했다. 그럼에도 보전쟁에서 군사작전이 펼쳐지던 와중에 제기된 영국 성인 남성의 신체에 대한 우려는 의회의 의제로 상정되었고 정부로부터 조사 약속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신체적인 퇴보가 무엇보다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수십 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도덕적인 공포심을 더욱 굳혀지게 했다. 작가 윌리엄 서라스반 그레이거는 인간의 경우에 자연 선택은 실패했다고 말한 대해서 과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퇴보에 대한 두려움이 20세기 전환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찰스 다윈이 주장했듯이 인간은 집을 짓고 옷을 만들며 도구와 무기를 발명하는 등 사람의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습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레이거는 자연 선택이 인간의 생태에서는 다른 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죽지만 인간에게는 의사와 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동물은 죽지만 인간은 서로 먹여 살린다. 다윈은 이러한 특징이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인간 정의 정신적인 진화를 촉진해 왔다고 결론 내렸지만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에도 문명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제임스
캔들리는 런던 대화 1885의 저서에서 스모그와 인구 과정이라는 런던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런던 사람들을 발육부진이 창백하고 여이며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멸시키는지를 묘사했다. 이 어둡고 오염된 대기 속에서 자라나는 스물한 남성의 신장은 겨우 154.9cm밖에 되지 않았다. 가슴 둘레는 71cm고 걔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적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대화하는 신체는 빅토리아 시대 소설에도 찾아볼 수 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유명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약물로 인해서 야만 상태에 빠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다른 존재가 되는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지킬 박사는 런던의 여러 중심 지역에 서면서 멸치간 케벤 강성의 인근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1889년에 실업가이자 사회개혁가인 찰스 부스가 런던의 빈곤 지도를 작성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위해서 소 근처 웨스트 엔드에 지저분하고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서 방을 잡아준다. 역사가 주어지시는 어코워치의 표현처럼 런던이 끔찍한 쾌락의 도시로 변모함에 따라 빅토리아 시대의 시민들은 범죄의 도시 신체적인 태보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태보의 과학은 빅토리아 시대의 박시가 프랜시스 골턴의 연구 안에서 정상성의 과학과 충돌을 했다. 골턴의 자칭 인정과학은 자신이나 부유한 친구들 같은 적합자에게는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독려하고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또 노동계급이나 이웃세계인 임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덜 낳게 하는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인에게 아예 출산을 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할 작정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결코 소수의 일탈적인 주장이 아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구 과학계의 업계에서는 우생학이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1950년 마침내 우생학이라는 마침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도 명성이 높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골턴 국립 우생학 실험실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 골턴을 이해할 때 그가 과학자이자 우생학자였다는 두 가지 사실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통계학, 정상성, 정체성, 유전에 대한 골턴의 관심은 그가 우생학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우생학을 촉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점은 자주 간과되곤 한다. 2014년에 런던 박물관의 셜록 홈즈 전시회에 박물관 측은 마지막 전시들을 골턴 컬렉션으로 빌려온 다양한 과학 장비들로 채웠다. 전시 표지판에는 프랜시스 골턴은 셜록 홈즈가 런던의 범죄를 해결하던 때와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활동했던 과학자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시에 골턴은 편견뿐만 아니라 변이에도 관심이 있었다. 골턴은 유전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거기에 따라서 불리한 스위트파에서 씨앗을 수출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골턴은 1884년 국제건강박람회에 한시적인 인체 측정 실험실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소정의 요금을 내면 신장 영역, 시력을 비롯해 다양한 신체 수치 및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는 수천 명의 관람객의 신체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골턴은 인간은 무수한 속성과 특징에 정규 분포를 적용하기도 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캐틀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실제로 골턴은 사실과 유전 사이에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서 자신의 직접 조사에서 얻은 재능의 정규 분포가 찰스 부스의 수치를 활용한 사회 계급 분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성과 관련한 골턴의 연구가 모든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다. 오래 전이긴 하지만
나는 콜트는 합성 사진에 특히 흥미를 느꼈던 적이 있었다. 1878년에 콜트는 진화 심리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도움을 받아 많은 점에서 비슷한 일꾼의 사람들로 전형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공표했다. 이 방법은 1870년 당시의 장노철 사진 기법을 활용한 것이었다. 콜트는 그의 어떤 8개의 인물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 속의 인물은 더 일렬로 포개지도록 사진들을 더 핀으로 고정했다. 하나의 이미지를 복사원으로 혼미기 재현하는 데 걸리는 노출 시간이 80초라면 콜트는 사진 하나당 10초씩 카메라에 노출하고 제거하는 식으로 모든 사진이 잠깐씩만 노출되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김강판을 형성했는데 그는 감강판에는 특정 인물이 아닌 어떤 주어진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평균적인 특징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인물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의 형체를 갖춰나갔다. 평균인의 모습이 가시화되는 순간이었다. 평균인의 모습, 개인 그리고 가족, 사례, 건강, 질병, 범죄 사례. 얼굴이 뭔가 이상해져 찌그러지면 범죄가 맞나요? 범죄, 질병 사례, 괴력, 나약한 특징 그런 게 있나요? 초기에 폭력 범죄로 인물 사진을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한 콜트는 그렇게 된 합성 사진들의 범죄자의 특징을 조명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콜트와 동시에 사람이었던 이탈리아 범죄학자 차에사레 롬보로스는 범죄자들이 볼에 주머니가 달린 듯이 뺨에 불룩하고 코는 납작하며 두개가 뾰족하고 눈동이는 커다울 정도로 두툼한 데다가 메모리 콜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맹금류와 흡사해 보인다고 특징을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콜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합성 사진들은 범죄자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하기보다는 누구로 두드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범죄자들의 약당처럼 보이는 독특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바탕에 깔린 평범한 인간의 얼굴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부를 만한 특징이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 학생의 그 의조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한 단순한 통계적인 기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기준을 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남성은 여성 데이터에 따라야만 하는 생물학적인 표준이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백신이 다른 인종과 비교하는 표준이 되었다. 그에 따라서 빅토리아 시대 후반에 들어서자 중간 계급의 전문직 백인이 새로운 평균인으로 등극했다. 그는 의사였고 과학자였으며 작가, 은행가, 상인, 법률가, 사업가였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그는 가장 평범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따라야만 하는 건강하고 이성적인 기준으로 상정이 됐다. 그는 제임스 캔들리의 처방대로 자전거를 타고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유, 시간과 자금이 있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에 드러난 유령이 런던에 출몰하지 못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에 관해서 중간계급 전문 직업인의 이성적인 심장이나 체중, 가슴 둘레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계급과 인종 집단의 건강 상태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신체적인 퇴보에 대한 이러한 강박은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을 둘러싼 차별 및 불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들은 아프리카를 암흑 대륙이라 명명했으며 이스트 엔드야말로 암흑 대륙과 똑같은 쌍둥이였다고 했다. 고생은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이번 여름 문명 세계의 이목이 스탠리 씨와 검티금은 아프리카 이야기에 온통 쏠려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오늘날이라면 분명히 충격적이었겠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법한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콩고 번지의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황무지는 뜨거워진 습지가 내뿜는 수증기로 공기마저 눅눅하고 어둑하다. 그 속에서 회수하도 못해서 난쟁이 같고 난파가도 못해 식인 풍속을 지닌 사람들이 숨어서 살다가 죽어간다. 보스는 탐험가 헨리 스탠리에게서 빌려온 이 경멸적인 묘사를 당연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티금은 아프리카만큼은 검티금은 것이 영국이라고는 없겠는가?
부스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에게는 종교는 그러한 야만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다. 하지만 세상에게는 국제무역이야말로 문명화의 동력이었다. 물론 콜턴과 그 동료들에게 정상화의 핵심 수단이 과학이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콜턴의 우승학이 일어난 다행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었지만 백인 남성 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위계적이고 규범적인 관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표와 수치 소개 그리고 과학계와 우리에게 전문의 글 써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피드 곳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와 선입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관념들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기존의 상당수도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이뤄진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연구들이 기초하고 있다. BMI 지수와 건강의 관계가 체형과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받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를테면 러시아계 후손이 백인 유럽인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덩치를 가지게 되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 이에 반해서 흑인 여성은 몸집이 커지더라도 그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학 우생학의 파괴적인 유산을 보여주는 한층 불길한 또 다른 품목은 나중에 컬렉션에 추가되었는데 그 기다란 금속 상자위에는 간단하게 의견 피셔 교수의 모발 색상표라는 이름표만 붙어있을 뿐이다. 그 안에는 서로 색깔이 다른 인조 머리카락 30개 묶음이 각기 서로 다른 숫자들을 달고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다. 독일 과학자 피셔는 1908년에 나미비아에서 독일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홍일 인종의 상대적인 백인 선상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이 척도를 사용했다. 그의 연구는 지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생학적인 접근을 따랐다. 그는 혼혈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독일령 남서아프리카에 거주하던 헤르노인과 라마 종족 학살을 옹호했다. 1912년 BC의 제안에 따라서 독일 식민지 전역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부분적인 하지만 BC의 우생학의 선동에 영광을 얻어 나의 투쟁을 저질했다. 피셔의 연구는 후일 홀로코스트를 초래하게 되는 반유대적이던 니른베르크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1940년 피셔는 나치 당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골턴은 1911년에 사망했는데 이를 미루어 때 색상표는 골턴에게 직접 보내졌다기보다는 칼 피어슨에게 보여내졌던 것 같아. 색상표는 20세기의 우승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2015년 가디언지는 UCL이 우생학에 대한 조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골턴을 나치에 연관짓는 것은 감성주의에 사로잡힌 끔찍한 비방이라는 한 강사의 반대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턴 컬렉션 자체가 골턴의 후학과 나치 과학자 피셔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 안에는 6단계만 갖추어 누구나 다 아는 사이라는 6단계 분리의 법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거리만 존재할 뿐이다. UCL의 국립 우생학 실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존재했다. 비정상 판정을 받은 특정인의 자녀 출산 억제가 목표였던 우생한 학 불임 프로그램 역시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 최근까지도 시행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체코에서는 집시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 조치가 1971년 처음 시작된 이후로 36년간 계속되다가 2007년에야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골턴과 피셔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어쩌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남긴 유산은 정상적 개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골턴과 피셔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분류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학문적인 관심을 누가 정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쁘게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하기 위해 이용했다. 집단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